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사상학교 두 번째 강의 한국극중앙연구원의 이길성 교수님의 이만규 상과 교육사상입니다. 꼭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예, 뭐 바쁘지만 재밌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과거에는 제 캐릭터가 교육학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는 뭐 교육학자이면서 동시에 커피 문학자. 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바쁜 거는 제가 아이들을 좀 늦게 키우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또 가중이 돼서 거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학자 강의하고 커피 인문학자로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강연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또 학부모로서 또 학교 운영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아이들 교육, 마을 교육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제일 힘들겠네요. 제일 힘든 거는 세 번째 그 아이 키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런 거 실제가 됩니까? 예, 지금 저기 중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요. 또 네. 이상과 현실을 또 맞춰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조선교육사라는 위대한 책을 쓴 이만규 교장 선생님이 근무하였던 교장 선생님이셨던 지금 배아여대, 배아여중, 배아여고 지금 배아여대 근무를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장소입니다. 이만규는 일제 식민지 지배 이후 조선인에 대한 최초의 조선교육사를 저수한 분으로도 알려져 있고 허문꾸락부 사건, 조선의학회 사건 등으로 감옥 생활도 하셨고요. 배아여고 교장도 지내셨고 해방공간에서는 이호민과 함께 새로운 독립정부 구성을 위해 참여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의사 출신인데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참 특이한데요. 이만규는 어떤 분이신지 이 교수님은 또 북한에 모시는 이만규 묘소에도 또 방문하셨죠? 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이만규 선생님에 관해서는 사실 북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 북한 정부를 세우고 북한의 현대화, 근대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아주 가장 유명한 두 가문 중에 한 가문입니다. 다른 한 가문은 그 리승기, 비난을 얻으게 말한 그분의 자손들이고 한쪽은 이제 이만규 씨 자손들입니다. 국가 박사를 10명 이상 한 가문에서 배출한 거고 또 두 가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남쪽에서는 우리 뭐 교육사학자나 일반 역사학자들 중에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을 뿐 그렇게 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그 뭐 이유는 어쨌든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를 겪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북을 선택을 했다는 건 뭐 이런 것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고 특히 남북 통일에 대한 구상을 할 때마다 이분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왜 그러냐면 뭐 남과 북에서 동시에 존경을 받고 있는 학자든 근현대사 인물 중에서는 거의 뭐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김구 선생이라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북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남쪽에서 존경하면 북쪽에서 싫어하고 북에서 존경하면 남쪽에서 싫어하고 공동으로 존경하는 사람 꼽다 보면 아마 대표적인 분이 이만규 선생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00년대 초반에 의사 자격증을 얻었는데도 의사보다는 교사의 길을 선택한 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는 뭐 그런 인생을 선택했던 분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뭐 조선교육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 가정독본 여성들이 읽어야 될 약간의 부교재 성격의 가사 교과서 성격의 가정독본을 1941년에 출판했는데 가정독본을 읽다 보면 저는 그분의 세계관의 출발점이 그 가정독본 안에서 이야기한 부모 자식 관계나 남녀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것들 속에
이미 충실하게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뿐만이 아니라 남녀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뭐 모자 관계 등등 가족 관계나 뭐 이런 사회 관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진보적인, 굉장히 앞서간 선진적인 생각을 이미 거의 한 세기 전에 하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선 교육사 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가정 독본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볼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강연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우리 민족운동과 관련된, 민족주의와 관련된 사건들, 뭐 항일 투쟁과 관련된 사건들에 어쨌든 연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애국 창가집 사건, 1916년이죠. 3.1운동, 흥업 불학부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등등에 일일이 다 관여를 했던 분입니다. 뭐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일본과 부분적으로 뭐 타협을 했었던 흔적들이 뭐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제가 상당히 비판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이분의 글들을 다시 읽고 뭐 그 이후에 주변 분들의 글을 뭐 문일평생이라든지 백남생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글을 읽고 그 당시 재판 기록이나 경찰 조사 기록 같은 것들을 읽고 하면서 최근에 이분의 속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으로서 특히 교직, 가르치는 것, 교육자로서의 사명에 투철한 사람 중에 이분이 선택한 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였던 좀 타협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도 교육에 대한 가치,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었었다는 것과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시적인 타협 뭐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걸 부끄럽게 여겼다. 잠시 타협을 했었던 시간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부끄러운 느낌을 가졌을까.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분이 교육개혁론을 쓰고 뭐 북에 가서 교육개혁을 하고 또 자식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의 흔적을 남과 북에 남긴 것도 어찌 보면 식민지 시대에 잠시 타협의 길을 걸었던 것에 대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뭐 어떤 되돌려줌 뭐 이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통일을 열망한다면 거의 출발점은 이분을 읽어보고 반성할 부분을 반성을 하고 또 각오를 다질 부분은 각오를 다지고 아이디어를 모을 부분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통일운동의 시발점으로 이분의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이분의 사상이나 생각,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은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중요한 분을 그분의 흔적이 있는 대화에 와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반추해본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뭐 정도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따님인 막내 따님인 이미경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막상 전 조선교육사를 관련돼서 막 방문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가 뒤로 가시더니 가정독본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때 그거를 제가 재번하고 복사해서 출판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또 1990년대 중반이죠. 예. 94년. 예. 조선교육사는 이제 1988년에 아주 쉬운 우리말로 지금도 뭐 더 고쳐야 됩니다만 제가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만길 조선 한국 교육사에서 갈라묵하는 유명한 조선 교육사를 저술하였습니다. 조선 교육사가 한국 교육사의 가치랄까 의의랄까요? 어떤 게 있나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이건 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치, 많은 장점,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는 게 조선 교육사인데 아마 가장 큰 의미, 가치를 이야기하면
그 직전까지 조선교육사가 그냥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이었었으면 이분의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교육사, 조선교육사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책을 쓰고 많은 논문을 식민지 시대에 썼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에 이만기 선생이 나타나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거를 뒤집겠다는 생각을 식민지 시대 후반에 했다는 것, 뭐 그 대단한 그렇죠. 일이죠. 이 해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해방이 안 된다면 발표할 수 없는 원고였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초반에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해서 결국 출판까지 갔다는 것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조선교육사 안에서 드러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민족의 주체성이나 우리 민족의 창작성, 뭐 우수성 이런 것들을 교육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발견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국 교육의 부정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겠다는 노력을 했던 이 조선교육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도 우리가 잘 못하는 건데 한국 교육사, 우리나라 교육사를 세계 교육사와 연계를 시키면서 한국 교육사를 세계 교육사 속에 넣기도 하고 세계 교육사를 한국 교육사 속에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을 못했는데 이분이 그것에 시범을 보였죠.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꾸준히 세계 역사, 세계 교육의 흐름과 한국 교육의 흐름을 좀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던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 한국 교육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 교육사에서 소외되었었던 뭐 잡학 교육이라든지 그 여성 교육이라든지 뭐 어린애 유아 교육이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꾸준히 이 조선 교육사에서 발굴을 해서 좀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 뭐 이거는 정말 이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두드러지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사는 일본 사람들도 그 당시 쓴 교육사를 보면 대부분 다 이 제도사, 정책사 중심입니다. 제도나 정책이라는 게 지배층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를 많이 이렇게 보여준 거기는 하지만 그게 교육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뭐 법이라든지 뭐 정부의 발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이게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주로 정책 주도자들,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구상만을 우리가 살짝 볼 뿐인데 이만기 선생님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현실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육사를 재구성해야 되겠다는 뜻을 앞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의도 그리고 시도 뭐 이 자체가 한국 교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다 보면 이 교육을 움직이는 아니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로 과거에는 아주 뛰어난 일부 영웅들이나 교육적인 위인들을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교육의 역사를 정리를 했는데 이만기 선생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도 개인보다는 계급이나 민족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따라서 이 교육사 서술도 특정한 유명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흔적을 남긴 그런 뭐 영웅들의 이야기보다는 좀 그 계급, 계층 내지는 가끔 그 민족 단위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치게 뭐 일부 영웅 중심의 역사 서술 뭐 이런 것들이 갖는 한계를 이 조선 교육사 속에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분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측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조선교육사가 기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관심을 끌 만한 주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좀 전에도 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좀 소개를 했는데 조선교육사에서 다른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모든 교육사에 다 쓰고 있지만 이만기 선생님이 아니었었으면은 뭐 등장 안 했을 수도 있고 훗날 등장했을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화랑도의 교육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모든 교육사 책에 다 나오잖아요.
이만규 선생님이 강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맞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그 가치를 우리가 좀 잊고 지냈을 만한 거고. 그다음에 발해 교육을 한국 교육사 속에 끌어들인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사실 우리가 뭐 발해 별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발해는 좀 중국 땅이겠죠? 중국 땅이죠. 지금은 학교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울 때는 발해는 거의 역사에서 제외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남북조 시대라고 해가지고 네. 학교 교과서 속에 발해와 통일신라는 병렬, 병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뭐 이미 이만규 선생님은 조선교육사 속에서 발해 역사, 발해 교육사를 조선교육사로 끌어들이는 성공적인 노력을 했었죠. 그게 거의 한 세대 이상 우리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 신라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신라 역사를 지나치게 정통성, 국가 정통성으로 이렇게 신라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발해를 주변화시켰네. 주변화시켰죠. 그런데 그거는 이만규 선생님에 대한 배반이죠. 이만규 선생님의 이런 노력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도 이만규 선생님의 업적이고 제일 재미있는 것은 역시 유아교육이나 자파교육 부분에 대한 서술입니다. 지금은 요즘 나온 우리 교육사 속에도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낮게 보고 있는데 이만규 선생님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실과교육. 네, 실과교육, 자파교육, 유아교육, 여성교육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특히 그냥 1차 자료들, 로 머티리얼들을 뭐 나열하는 수준이고 해석을 못 하시면서도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내용들을 교육사 영역 안에 끌어들인 것은 이만규 선생님의 대단히 큰 업적이고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될 측면이죠. 맞아요. 네. 우리는 인문교육만 강조하지 실과교육이라든가 네, 네. 노동교육 체인지하는 데 관해서 일반교육은 상당히 타가를 대단하죠 그 시절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선 교육사의 장점도 있지만 앞부분에 조금 말씀하시지만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제일 큰 한계는 네. 뭐 특히 뭐 역사학자들이나 교육사학자 입장에서 제일 큰 한계는 역시 시대 구분 문제인데 이 시대 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역사학자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게 시대 구분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대 구분의 기준이 달라지고 따라서 시대 구분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만규 선생님은 그냥 과거에 했었던 대로 뭐 왕조사 중심으로 교육사 서술을 했어요. 왕조가 바뀌더라도 교육은 사실 안 바뀌는 시절이 많거든요. 그렇죠. 똑같죠. 교육사는 교육사 나름대로의 시대 구분을 통해서 그 교육이 시대별로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독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만규 선생님도 그 노력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학 기본 훈련을 아직 못 받으시고 그렇죠. 일반 역사만 공부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군 신화 같은 괜찮은 소재를 우리 교육사 서술의 첫 부분으로 넣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뭐 신화는 당연히 뭐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학교 교육 안에 어떻게 위치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의 교육사의 첫 페이지, 역사의 첫 페이지는 대부분 다 신화 내지는 전설입니다. 그렇죠. 뭐 처음부터 글로 쓴 문서가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 기준으로 역사를 서술하다 보면 뭐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역사는 정말 짧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서가 없던 시절의 역사, 이런 신화나 전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육사에서도 뭐 단군 신화, 실제성을 떠나서 그것이 갖는 교육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은 교육사의 첫 페이지로 등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이만규 선생님이 과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과학의 날 제정이라든지 이 과학정신보급 운동에도 식민지대 중반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학의식이 투철한 시절에 이런 교육사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단군, 신화,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역사에서 당연히 신화는 역사에 들어올 수 없다. 또 유물론적 사고도 좀 유물론적 사고도 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지 않습니까? 감리교시네. 네, 감리교 세운 학교인데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발전에서 뭐 선교사들의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제 부정적인 측면, 즉
우리가 소유 의존적인 사고 방식을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됐다는 것. 그래서 제국주의의 본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개인적인 이해나 국가 민족 단위의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체됐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일반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만규 선생님이 이 근대 교육사를 저술을 하면서 근대 교육과 관련된 선교사들의 역할은 100% 긍정적으로 쓰셨다. 문제점은 1%도 기술하지 않았다. 이거는 약간 좀 균형감을 상실한.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제국주의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40년대까지 이해했었던 지식인들은 식민지 시대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던 시절이었었는데 이만규 선생님도 뭐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을 넘어서는 그 서양 선교사들, 특히 그 당시에는 모든 꽤 많은 서양 제국주의들이 다 악마로 보였었고 미국 정도만 그래도 약간 천사로 보이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미국 중심의 이런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이만규 선생님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부분적으로 약간 좀 미화된 듯한 느낌으로 글을 쓰신 것, 뭐 이런 부분들은 한계를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역시 시대 구분의 문제 있었어요. 우리 근대 교육 논란도 있잖아요. 네. 시대부터 근대 볼 것인가 그럼. 하는 것이 기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간 아주 진보적이지 않은 시대는 한국. 또 한편에서는 또 종교나 교육을 통해서 식민지 전략, 침탈 전략에 있어서 종교가 이용되고 교육이 이용되고 하는 어떤 고차원적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 하는 또 한계가 있죠. 예, 그건 또 호환된 노력이겠죠. 그렇죠. 그 당시 이만규 선생님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범위는 약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예. 단지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런 한계가 있다. 예, 왜냐하면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예. 조선교육사의 영향력이 워낙 큰데 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지. 그분에게 뭐 요구한다든지 기대할 만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또 이길상 교수님이 쓰신 한국 교육사 네네. 쓴 거 보니까 그건 또 상당히 반영이 있던데. 네, 또 너무 많이 그것도. 예,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있죠. 야, 그리고 이제 조선교육사 이외에 가정 덕분으로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진보적 여성관적과 보이스, 상당히 진보적 여성은 사회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조선교육사만큼 감명 깊게 읽은 거는 가정독보인데 네.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감동시키는 것은 의외의 단어입니다. 효에 대한 이만규 선생의 해석은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도.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하기를 그 효를 자녀의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이게 자연적이고 주어진 것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거는 절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건 아니다. 이거는 본인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천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효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효가 뛰어난 효를 다하는 아이를 칭찬하는 부모도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다. 효를 다하지 않은 자식을 나무라는 부모는 더욱더 이게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없다. 문제 있는 부모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런 주장을 그 당시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규 선생님이 이 사회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당연히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모든 게 달라야지 사회는 진보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존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는 게 맞지 자식이 부모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사회를 뒤로 끌어가는 거다. 이게 뭐 아시아 동양 역사 속에서의 그런 그 퇴보적인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는데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 의식을 다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회 진보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출발점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이분의 각오입니다. 그렇죠. 자식에게 이 효를 강조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약간의 뭐 이건 내가 덧붙인 거지만 이 사람 이만규 선생님 그걸 거의 폭력이라고 본 거죠. 오히려 다른 게 당연한 거고 자식을 존경하고 자식에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사회 발전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사회관으로 볼 수도 있고 국가관으로 볼 그렇죠. 수도 있고. 그것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생각이 출발점이 저는 이 효에 대한 이만규 선생님의 해석이
그런 모티브를 이방희 선생님이 제공했고 이걸 확장을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이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게 결코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허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남녀 평등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해소해야 될 측면이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불평등이기 때문에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약간 낙관적인 그 관점 뭐 이런 것들은 여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사회 발전에 대한 신념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남녀 관계나 여성들 문제에서 남녀 평등 관에서 오히려 빨리 이룩할 수 있는 이념 중에 하나가 남녀 평등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재미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재미있네요.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까 이만규 인생가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은 자녀의 사랑은 교양직이다. 네. 교양을 형성하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민 형성의 기본이 교양인데 그렇죠. 상당히 후천적 형성을 통해서 교양을 형성한다 하는 것은 권리 중심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다. 네, 그건 뭐 이방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시사점을 주는 뭐 훌륭한 표현입니다. 예. 이제 막바지로 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만규 선생님은 미군 중화에서는 또 예우님과 함께 건국 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계획에 관한 생각들 많이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교육계획에 청사진을 제시하십니까? 네, 이분이 뭐 글을 몇 개를 몇 편을 발표를 했죠. 그 당시에 아마 식민 시대 끝나고 나서 교육계획은 가장 임팩트 있게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정과 뭐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몰랐던 거죠. 아까 선교사들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 미국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뭐 실망을 해서 서로 맞지 않아서 이분의 생각이 미군정 정책으로 스며들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 강연으로 했었던 것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것은 국민개항론. 모든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국민개항론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여성 교육이죠. 여성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모르지만 뭐 성인 교육이나 뭐 아동 교육이나 의무 교육에도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성 교육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겁니다. 뭐 여학생들은 전통 시대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수학이나 과학을 어려워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는 수학이나 과학 시간을 더 늘려줘야 된다. 남자들보다 역차별 정책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조차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고 자꾸 여성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교육 내용의 혁신이 역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특히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곳에서 중립적인 교육, 정치와의 중립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진 미국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 하워드 진보다 먼저 이만규 선생님이 충분히 이 책을 통해서도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육은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될 기제이기 때문에 정치와 뭐 구분할 수가 없다. 정치와 구분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서 초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교육은 사회적인 과제에 대한 이 적극적인 개입,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내용 중에서 역사 교육이나 조선 어문 교육 이런 것들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해결하기 위한 이분의 그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역사 교육이나 어문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 교육과 어머니 교육 중에서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계급과 민족 중에서는 계급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육과 어머니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계급적인 그 논쟁보다는 민족 단위의 논쟁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꾸준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육자 재교육이나 사범교육에서도 아주 뚜렷한 그 주장을 펼쳤는데 이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교사 양성에서 실력, 지식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분이 그 교사 양성 교육을 주장하면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역사가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끝으로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한 말씀 더 붙여주실 말씀 계시나요? 예, 이만기 선생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역사 속에서 이분의 흔적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비유하다 보면 사실 좌안주의를 알면 미국 현대사를 다 볼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죠. 이만규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국 역사의 전체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일생, 이분의 사상, 이분의 흔적 이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그런 과제까지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남과 북이 어떤 형태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갈 때 거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만규 선생님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만규 선생님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이 민족 공통점 우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확장시키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만규 선생님은 뭐 과거의 인물이지만 현재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데도 중요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남북 간의 이런 갈등 관계를 극복을 하고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생각이 한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이 식민지를 겪으면서 해방이 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네. 그 범민이 우리 이기산 교수님한테도 많이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만규 선생님은 어쨌든 영웅상안에서 계급사관이라든가 민족사관으로 이동시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어떤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과 어떤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사이에 이가 합해진다는 것은 어떤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교육 차원에서도 이만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관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정에 민주주의지 않으면 사회가 민주주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은 원초적인 뿌리로서의 가장 문제를 가져가는 바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영 교수님의 승부적인 작업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인터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